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만나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지라는 거대한 지도를 들고 세계 여러 나라의 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한때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불렸던 유럽. 그 영광의 땅에 지금은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 그리스에서는 죄악의 시절을 맞은 듯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냉기가 흐릅니다. 30년 뒤에는 연금이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사회복지와 교육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이처럼 복지 축소의 칼바람을 맞는 동안 역설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복지라는 화두가 뜨거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한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 사는 까미 스콧 씨의 삶은 프랑스 복지 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길 위를 떠도는 노숙자였습니다. 첫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그녀의 손을 잡아준 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응급의료지원팀인 사뮤에 연결되었고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호텔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임시 숙소를 거쳐 지금의 아파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이 아니라 두 아이와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그녀가 한 달에 내는 월세는 168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민간 임대주택이었다면 1200유로, 즉 180만 원 가까이 내야 했을 겁니다. 까미 씨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정부 산하 공공단체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최근 10년간 프랑스 역시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겪었지만 프랑스의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각 지역은 서민 임대주택의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프랑스는 주거 지원의 범위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매년 주거 안정을 위해 약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지의 혜택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년 전 한국을 떠나 프랑스인 아내의 고향으로 온 정상필 씨.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그는 프랑스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이 없었다면 둘째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800유로, 약 12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70유로, 약 25만 원의 양육수당이 추가로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학원생인 아내의 학비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교육비도 지원받고 집세도 한 달에 47만 원가량 보조받습니다. 무상 의료 시스템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식구가 늘어날수록 가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복지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은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상필 씨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구성원의 출발선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배경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는 사회적 합의. 이것이 바로 프랑스 복지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떠올려 봅니다.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프랑스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약 400유로, 우리 돈 60만 원 수준이며 저소득층 학생은 이마저도 면제받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세계 1위,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복지 천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도 이기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009년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2세로 2년 늦추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프랑스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장년층 노동자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겼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는 이미 82억 유로, 우리 돈 13조 원에 달했고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15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연금 수급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역시 머지않아 프랑스와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동시에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고 실업 대책도 개혁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적극적 연대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 의욕을 높였습니다.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니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고통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프랑스가 겪는 성장통은 유럽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를 도입했던 영국은 가구당 수당 총액을 제한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막대한 규모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입니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나라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며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는 취약한 산업 기반과 무분별한 외자 도입 등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방만한 연금제도, 특히 조기 퇴직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15년만 일하면 퇴직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30대에도 연금 생활자가 탄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군인, 경찰 등 특수직종 역시 40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국민들이 생산활동 대신 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갔습니다. 무상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그 운영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의료보험과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무려 150개가 넘게 난립했고 통합 전산망조차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공단에서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연금 수령액을 동결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고 150여 개의 보험공단을 13개로 통폐합하는 고강도 개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4월의 아테네의 때 아닌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의 미래는 어둡고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지 지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즉 복지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노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생산적 복지에는 소홀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없이 분배의 목만 키우려 했던 결과는 결국 국가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그리스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대폭 줄었지만 각 지역구청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최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의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와 경제 발전 경로가 비슷했던 일본의 경험은 더욱 직접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과거 일본의 복지는 사실상 기업이 책임졌습니다. 종신고용이라는 전통 아래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연금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 불황은 이 견고했던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감행하면서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들이 도쿄 도심의 히비야 공원에 모여 집단 노숙을 시작하면서 파견촌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업과 가족에게 기댔던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자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의 공약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지 확대는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뼈아픈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복지가 오히려 내수를 살려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지 지출이 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생겨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문제는 복지냐, 성장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의 사례처럼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지출이냐, 아니면 북유럽처럼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복지 과제로 실업대책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기업이나 개인이 고용과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복지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미국 모델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 두레나 푸마시처럼 공동체가 서로를 돌봤던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사회보험의 대상을 점차 늘려 사각지대를 없애며 보육과 돌봄 같은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자립하고 국가는 세금을 확보해 다시 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는 부족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과 정치적 이념 대립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 그 길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여기에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